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롯데레아몽에 쓴 시집 제목이 말도로르의 노래라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허영만이 카멜레오넷이라는 만화에서 그 말도로르의 노래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그 당시에는 아마 기영도하고 롯데레아몽을 많이 사람들이 읽는 걸 마치 유행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학과 악에서 밭다이유는 어른의 질서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아이의 세계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작가들을 거론한다. 즉 어른은 이성의 세계고 그 노동의 세계라면 아이는 비성, 광기의 세계고 놀이의 세계죠. 근데 여기 거론된 작가들 중에 특히 카프카나 보들레르는 일부러 어린 아이로 남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로. 아무런 목적이라든가 이유도 없이 그저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는 활동을 우리가 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눈 이야기의 두 주인공 시몬과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 악행을 저지르되 어떤 계산이나 목적이 없잖아요. 어떤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자체에 탐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두 주인공이지만 철부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나이도 16살이 안 된 거로 나와 있으니까 만 1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중3에서 고1 정도? 중3, 고1 정도 나이일 텐데 청소년이고 사실 사춘기에 있는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지만 어떤 죄책감 또는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룰루랄라 소풍 떠나는 것 같은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신부를 죽이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할 때 모자 쓰고 변장해서 가짜면 수염 달고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어떤 연민도 없죠. 그런 얘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죽여놓고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천진난만하다는 말이 여기에 쓰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느꼈어요. 순수한 폭력. 그래서 가끔 지적이 순수함을 가끔 얘기할 때 보면은요, 순수하다는 말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것도 항상 포함을 합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폭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로 땅 치면 사람이 납작하게 그냥 눌리잖아요. 이만큼 끔찍한 걸 보셨습니까? 어떤 영화도 이렇게 끔찍하게 표현 안 하는데 너무 쓸모없이 톰과 제리 같은 애들 보는 만화를 보면 진짜 지지개 볼 때는 엄청난 순수한 폭력의 남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잔인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게 어떻게 의미에서는 너무 순수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것을 순수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오염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들에겐 모든 게 즐거운 놀이처럼 보인다. 지식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속에선 순수한 폭력이 분출한다. 예컨대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에게 행하는 폭력을 생각해보라. 제가 혼동했을 수도 있는데 톰이 고양이에요?
톰이 고양이에요? 그럼 반대다 이거. 제리가 톰한테 행하는 폭력이겠죠. 예.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왜냐면 톰과 제리에서 뭐가 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쥐가 고양이를 갖다가 약 올리면서 망가뜨릴 때 보면 진짜 끔찍하죠. 사실은 뭐 사용되는 도구들이 뭐 덫, 망치 뭐 등등. 망치로 으깨져 종이처럼 납작해진 그 형상의 끔찍함, 그리고 그 천진난만함. 저는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꼈던, 기본적으로 뭐 끔찍하고 잔혹하고 과연,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등장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잉여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노동에서 배제가 됐다는 의미에서 잉여적인 존재죠.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죠. 아예 공부 얘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심지어는 학교를 간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죠? 학생이지만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드먼드 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아마 지주 정도의 의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성적인 유의다. 오직 하는 것은 성적인 놀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에서 묘사가 되는 난교 파티는 모든 일상과 규범이 멈추는 일종의 디오니소스 축제다. 이 축제를 주도하는 시몬이 먼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식탁보에다 오줌을 싸는 걸 가지고 내기를 하죠. 내기에서 지는 쪽은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근데 이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포틀레치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내기를 하고 내가 만약 이기게 되면 너는 그 이상의 외설스러운 행위로 답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몬이 그 식탁보에 오줌을 싸는 내기에서 이겨놓고 남자애한테 하는 얘기가 아까 거기 책이 나온 대로 따면 내 엉덩이에다 오줌을 싸라는 내용. 실제는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점점 더 위반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고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도화선의 주인공이 이제 시몬이라는 여자아이인데 특징이 그래요. 아마도 이 번역서가 이제 두 권의 책이 함께 묶여 있을 거고 뒤에 그 하늘의 푸른 빛이라고 하는 아마 함께 합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디르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디르티가 영어로 더티잖아요. 근데 원래는 도로시아라는 성인데 애칭으로 디리티라고 부르는데 뭐 중의적으로 썼겠지만 더러운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근데 시몬이 됐든 디리티가 됐든 이 온갖 악행의 주모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항상 서술하는 나라는 사람이 늘 남자로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남자아이는 공범이긴 해도 주모자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움. 여성이 악행을 어떤 주도하는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인데 글쎄 뭐랄까 이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바따유가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몰두했던 여자가 꼴레트 페뇨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자기 와이프랑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이혼을 하지 않았던 락강이 실비아라는 바따유의 와이프하고 사귀면서 동거를 하잖아요. 이게 꽤 오랜 동거를 하다 심지어 딸까지 낳았는데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딸 이름이 아버지 이름 성을 따는 거죠. 바따유를.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족보가 정리된 다음에 이제 락강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되게
그만큼 자기 본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이양하고 몰두했던 여성이 이제 콜레트 페뇨인데 그 콜레트 페뇨의 어떤 모습들이 아마 여기 여자 주인공들에게 좀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를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희생 제의는 텍스트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다. 근데 이조차도 일종의 놀이라는 거죠. 첫 번째 희생 제의는 아마 마르셀이라는 여자아이를 희생의 제물로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돈 아미나도라고 하는 이제 신부를 이제 두 번째 희생 제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번의 희생 제의조차 엄숙함보다는 거의 뭐 장난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경이 미사가 놀이하고 아주 일치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장난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불경하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내용이죠, 이게. 성체란 그리스도의 정액이고 성직자들이 백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사실은 오줌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 보면은 미사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하나의 장난 놀이다라고 하는 에드먼드의 경이.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뭐 성체를 제가 이렇게 미사 때마다 신부가 아마 이렇게 주는 조그만 이런 과자 같은 걸 말하는 것 같고, 또 근데 백포도주를 마시나요? 이거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겠지? 항상은 아니고요. 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할 때. 네, 근데 왜 붉은 포도주를 쓰지 않고. 왜 그런 거죠? 포도주를 써요.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의아한 부분이네요. 왜냐면 백포도주를 굳이, 왜냐면 적포도주가 더 비싼 것도 아닐 텐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가끔 성당에서 담은 포도주라고 레드와인을 선물도 받거든요. 뭐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선물로 좋았을 거예요. 보통 미사주는 다 백포도주를 씁니다. 그렇습니까? 공식 미사주는 다 네. 백포도주. 예, 여튼 지금 이 대목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에드먼드 경이 볼 때 종교에서 말하는 예식 또는 의식, 제사조차 사실은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설의 세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의 성적 유희, 이게 아마 가장 충격이라면 여기가 가장 충격적일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굳이 절정이라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시몬은 젊고 잘생긴 신부를 고해실에서 유혹해서 수음을 하게 만들고 또 오럴 섹스를 한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알몸이 된 신부로 하여금 성배에다 오줌을 싸게 하고 그걸 마시도록 하며 이어 순교하도록 목을 조린다. 이게 이제 에드먼드 경이 순교시키라고. 그래서 벌거벗은 신부를 뉘어놓고 위에서 목을 조르면서 동시에 성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사정이 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제일 사람들이 충격을 일단은 최초로 받았던 장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성 모독이죠, 이건 진짜.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순교, 죽음과 사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성이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걸 형상화한 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라스코 우물벽화에 그려진 이미지하고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종의 이게 유희라고 하면 이제 언어에 또 유희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롤랑 바르트가 사실은 여기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눈에 관한 은유라고 해서 거기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사실 눈이라고 하는 것, 눈 이야기인데 실제로 여기서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죠. 이 눈이 의미하는, 눈이 무엇을 상징할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써놓은 것처럼 의미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캐내도 그 의미는 나오질 않아요. 다만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안달루시아의 개라고 하는 유명한 초현실주의 영화가 있어요. 이 첫 장면이 충격적인데 여자의 눈을 면도날로 그냥 도려내는 장면이 첫 장면이거든요. 달리아고 보니웰이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그게 뭘 의미하냐. 의미를 겨냥하고 만든 영화 아니라고. 한 28분? 되게 짤막한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하여튼 첫 장면이 아주 그로테스크의 어떤 정수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안달루시가 스페인의 어떤 지방이고 스페인을 꽤나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바타이유가. 도망가는 데가 그 세비야라고 그 스페인 쪽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여튼 그 장면을 갖다가 바로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왜냐면 신부의 누나를 뽑는다. 그걸 갖고 싶다. 이 장면에서 실제로 눈을 뽑아서 준 장면은 초현실주의자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교류를 했던 거기서 아마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바타이유가 말하는 주권성의 상태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라든가 이성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비지식의 상태다. 그 점을 감안하고 이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의 제목은 결코 소설의 내용을 암시하지 않는다. 독자는 철저히 의미의 바깥에 내던져진다. 바르트가 말하듯이 이 텍스트는 눈의 은유, 이를테면 눈을 둘러싼 언어의 유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가 아니라 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의 어떤 유희를 봐야 된다. 불어로 아마 이 텍스트를 읽어야만 이 언어 유희 부분은 아마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제가 불어본으로 읽지를 못해서. 다만 여기서 부단히 눈하고 달걀하고 소의 불알이라고 표현드려 그런 것들이 계속 등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가 유사하죠. 눈이나 달걀이나 소의 고안이나 이게 왜 형태가 유사하냐면 동그랗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써놓은 글을 갖다가 의사한테 친구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소를 거세해서 갖고 온 그 불알을 본 적이 없어서 마치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써놨는데 이게 맞냐고 이제 의사한테 보여줬더니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눈이랑 달걀이랑 이것도 형태적으로도 유사하지만 색상도 유사해요. 색상도. 눈도 흰색이고 달걀도 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먹는 건 달걀이 뭐예요? 좀 노란색? 황토색?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달걀은 저 어렸을 때는 다 흰색이었거든요. 이건 뭐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전에는 다 거의 다 달걀이 흰색이에요. 지금도 아마 구할 때 봤어요. 그렇죠. 흰색 껍질의 달걀을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해부학적으로 보니까는 색깔이 흰색이더라. 그래서 이게 우연한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맞았어? 일치했어? 모양도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 책에 아마 2부 쪽에 나와 있죠. 소설의 일종의 에필로그라 할까? 그 뒷부분에 보면. 네. 문제는 발음까지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불어로 웨이에 해당하고, 달걀이 웨프, 불알로 배 있는 거 꾸이에, 그 다음에 솔레이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구형이라는 형태론적인 유사성과 함께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의 관계를. 근데 은유라는 게 바로 유사성 아닙니까? 락강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메타포는 A가 B와 같다라고 하는 이 유사성을 전제하는 거죠. 유사성. 내 마음은 호수, 이런 비유법을 은유라고 할 때 내 마음과 호수가 등가적으로 연결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등가적인 거는 뭐 상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수처럼 내 마음은 잔잔해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호수처럼 차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는 뭐 전적으로 읽어내는 독자의 몫이겠지만, 어쨌건 두 가지는 유사성의 관계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메타포라고 얘기한다는 건 바로 이런 유사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태양 안에, 태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눈의 아나그램 또는 이 브라이라는 단어 안에는 눈과 음부의 아나그램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의 도처에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건 그 바르트가 제시하는 아주 단편적인 예이고, 쟤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 장난 또는 은유, 이런 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비유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또한 바르트는 액체의 은유에 대해서도 논을 하는데, 눈이라든가 달걀 또는 분비선에 연결된 그런 액체의 이미지들, 가령 그래서 여기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우유가 나오고 반숙의 달걀, 그러니까 달걀을 갖다가 엉덩이에 집어넣고 깨버리는, 그 흘러내리는 그 액체의 이미지, 또는 뭐 정액, 오줌, 뭐 등등 흘러내리는 액체의 이미지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장면에 보면 이제 캐치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면에 보면은 제일 처음 보이는 어떤 위반이랄까? 일상에서 벗어남이 그거죠. 고양이가 먹는 우유 접시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버리는 그런 장면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하늘도 이제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이라고, 리퀴드 스카이라고 묘사가 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액체의 이미지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것에서 넘쳐 흐르며 분출하는 것까지 범람의 모든 변이들이 언어 유희를 완성한다. 대표적인 게 서술자인 나가 시몬에게 오줌 싸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연상케 하냐고 묻자 시몬은 면도칼로 눈을 후비다 가 생각난다고 답한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유사성을 보시라는 거죠. 불어 단어에서 보통 우리가 유라인이라고 해서 오줌 누타 뭐 이런 것들의 단어와 후비다, 바로 철자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은근히 이 작품들은 실제 어떤 의미를 지향하기보다는 무의미를 지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단어들끼리 서로 이제 뒤죽박죽 섞여서 막 카오스랄까?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갖다가 작가가 의도하고 있다. 그런 증거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써본 겁니다. 은유의 놀이란 돌연 방향을 바꾸어서 액체의 습한 이미지에서 또 건조함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 세비의 강렬한 태양 이미지는 건조함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종횡무진 막
이미지의 연세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막 종잡을 수 없이 연쇄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유의로서의, 근데 이러한 유의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학 관습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위반적인 글쓰기를 듣다 실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의 이미지가 아까 앞서서 눈과 달걀, 불알 또는 정액, 순수함, 마르셀이라면 또 검은색의 이미지는 어두운 교회 안과 검은 사제복 또는 악 이런 것들을, 그럼 여기서 뭔가 도치나 전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종교가 어떻게 보면 악인 걸로 규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뭔가 전복이 이루어지는 정액 같은 게 순수함이 되어버리고 교회 안과 사제 이게 악으로 규정된다는 건 진짜 완전한 도치잖아요. 전복이고. 뭔가 이런 색감의 이미지의 대조 또는 단어들의 유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작품이 보여주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리다가 이제 바따이유의 글쓰기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따이유의 글쓰기가 갖는 놀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데리다는 요약한다. 담론의 파괴는 낱말을 증식시키고 낱말들을 목적도 끝도 없는 상호 대체 행위 속으로 몰아넣는데 여기서 유일한 규칙은 의미 밖의 놀이의 지고한 긍정이다. 이는 단어들을 불태우고 소진하고 낭비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호의 포틀렛이다라고 글쓰기와 차이의 한 대목 중에서 바따이유의 글을 이제 평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작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서 뭐 이미 우리가 설명한 것들 가지고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큰 틀은 나왔고요. 그것 외에 또 겨냥하는 게 있다면 위반적인 글쓰기, 문학 관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 소설도 아닌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계속 독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게 아마 작가가 아마 스스로 실천했던 내적 체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